서울 집값 45주째 연속 상승 중입니다. 정부 대책이 연이어 나오지만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왜일까요? 12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 0.18% 상승. 서울 전역으로 수요가 확산 중이라는 뜻이에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똘똘한 한 채 선호입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실거주 가치가 높은 핵심 입지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는 전략이 확산된 거죠. 과거 갭 투자 중심이던 시장은 이제 실거주 중심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요. 상위 20% 아파트 평균가 33억, 하위 20%는 4억 수준.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이런 흐름은 시장 내 불균형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정부는 여러 차례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심리나 수요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단기 대책보다 장기적 공급 계획과 정책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2025년 하반기 환율은 1,470원대, 서울 집값은 4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10월 기준 통화량 M2는 전년보다 8.7% 증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실제 유동성 과잉이 아니라 자산이동 효과라고 해명했습니다. 통계상 급증의 주된 요인은 수익증권 항목 증가입니다. ETF, 채권형 펀드로의 자금 이동이 M2를 증가시킨 원인 중 하나입니다. 새로 공급된 돈이 아니라 기존 자금의 재분배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과 비교해 M2 증가율이 2배라는 해석도 통계 기준 차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미국은 수익증권을 M2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왜곡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동성과 자산 가격은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통화량 증가가 자산 가격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산 가격 상승이 통화량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또 하나의 로또 청약 단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역삼동에 들어서는 역삼 센트럴자이인데요. 1순위 청약 44가구 모집을 무려 2만 명이 넘게 몰리며 평균 경쟁률 487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죠. 이 단지는 재건축으로 들어서며 총 237가구 중 일반 분양은 87가구뿐, 그중 전용 84제곱미터는 최고 28억 원 선에서 분양되었고 계약금만 약 5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인근 시세는 이미 30억 원을 넘어서고 있어 수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 이상 차익이 예상되기도 해요.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현금 동원력이 가능한 실수요자들이 몰린 이유입니다. 또한 강남 한복판의 새 아파트는 드물기 때문에 이번 청약은 2025년 마지막 강남 물량으로 주목받았죠. 청약을 노리는 분들 이런 흐름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집을 처음 사려는 분들 사이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된 건데요. 이번 개정안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본인이 거주할 집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은 갭 투자처럼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돼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점이 보완된 겁니다. 또 하나,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살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졌고 출산 후 5년 내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최대 500만 원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단순한 혜택 연장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된 정책이란 점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식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 즉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간단히 말해 정부나 HUG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집을 경매나 공매로 팔아 돈을 회수하겠다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그럼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해줘야 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모든 피해자가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 구제 요건은 꽤 까다롭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 5억 이하, 그리고 사기 의도 등이 명확해야만 구제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의 쟁점은 예산 문제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같은 공공자금을 이런 사기 피해 구제에 써도 되는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필요성 있는 구제 방안과 사회적 합의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곧 한국은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가 하나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치매 머니.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이 사실상 동결되며 아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추산된 치매 머니는 무려 172조 원, 우리나라 GDP의 약 7%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2050년에는 이 자산이 488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 판정 이후 의사결정 능력이 사라지면 해당 자산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임대료도 못 받고 세금도 못 내고 전기나 물까지 끊기며 사회와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방치할 경우 치매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탁이나 사전 의료 위임장 같은 생전 플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당신의 미래 그리고 가족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태국 여행 준비 중이세요? 환전소 앞에서 비명 나온다니까요. 작년엔 1바트 41원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47원. 동남아 물가? 옛말이에요. 바트화 왜 이렇게 비싸졌냐고요? 금 때문이에요. 실화입니다. 태국은 금을 사고 팔 때 달러를 바트로 바꾸는데 요즘 금값이 오르면서 바트 수료가 폭등 중이에요. 게다가 중국, 중동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는 말도 있어요. 심지어 캄보디아로 수상한 금 수출까지. 여기에 한국 원화는 약세 중. 그러니 우리만 체감 물가 2배. 한국인 입장에선 동남아가 더 이상 싸지 않아요. 물가 저렴한 태국은 이제 끝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슈도 궁금하죠? 곧 다시 만나요. 일본은행이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또 올렸어요. 기준금리. 19일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 11개월 만이고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금리 썼던 나라죠. 이제는 인상 러시 본격 스타트. 0.25%에서 0.5%. 이번엔 0.75%. 일본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금리 올리고 있어요. 왜? 물가 오르고 엔화 약세 잡아야 하니까요. 실질 금리 낮아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음. 하지만 트럼프 관세 정책, 글로벌 경기 불안정성 등 변수가 많아요. 이번 금리 인상,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 줄까? 부동산, 증시, 환율까지 다 연결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제 뉴스 계속 정리해드릴게요. 안녕. 최근 원달러 환율 1,47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국내 수입 물가도 함께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죠. 정부는 고환율 대응책 중 하나로 국민연금을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해외 투자 확대가 원화 약세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핵심은 외환 시장의 구조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 외환 시장의 3배 규모인 역외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를 구조적인 원화 약세 신호로 받아들이고 원화 약세에 베팅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에겐 대응 수단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역외 결제 허용, 외환 시장 개방, 한해지 전략 등 다양한 정책 카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실질 목표는 환율 방향성에 대한 과도한 투기 심리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값 올랐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요즘 뉴스 보셨나요? 종부세 체납액이 무려 4배나 폭증했대요. 2020년엔 1,984억 원이었던 종부세 체납액이 2024년엔 8,012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매년 역대 최고 기록을 깨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집값을 잡겠다고 세금부터 올렸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 9억 이상이면 종부세를 매기도록 바꿨어요. 근데 집주인이 전월세에 세금을 떠넘기면서 전세도 매매가도 폭등. 결국 집 가진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힘들어졌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던 시도 결국 국민 부담만 키운 셈이 됐습니다. 이젠 현실적인 세제 개편이 절실해요. 이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개발 조합 만들기 앞으론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025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여야가 모두 이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의율 문제로 장기간 멈춰있던 재개발 구역들이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건축은 이미 동의율
금리율이 70%로 완화되고 재개발도 그 기준을 맞추자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내고 서울시장도 이 기준 완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서울 도심 공급 환경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은행 잘못 없어도 전액 배상. 이제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에는 은행 등 금융사가 과실이 없어도 피해액 전액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가 담길 예정입니다. 즉, 은행 잘못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전액 돌려줘야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2024년 보이스피싱 피해는 건당 평균 4,100만 원, 2025년에는 약 5,29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정도는 은행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지만 금융권은 무과실 책임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주요 쟁점이었던 통신사 책임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복잡한 권리관계 때문이라고 하네요. 결국 보이스피싱 책임은 금융사 몫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년 실손보험료가 또 오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5년 실손의료 보험료가 평균 7.8% 인상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실손보험료는 2년 연속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비급여 진료 증가가 지목됩니다. 특히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같은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는 일부 진료과에서 보험금 지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매년 2조에서 3조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보험금을 많이 받는 소수 가입자가 전체 지급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도수치료 등을 제외한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기존 1, 2세대 상품 재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료 인상, 과잉진료 문제, 그리고 제도 개편, 내 보험료,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육아휴직 중 집 대출 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은행권이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202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대상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이며 차주 본인이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난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합니다. 원금 상환 유예기간은 처음 1년, 이후 육아휴직이 계속되면 1년씩 최대 2번 연장돼 최대 3년 동안 이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육아휴직 기간 소득 감소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생금융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육아휴직과 주거비 부담 사이에서 고민하던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6년 서울 집값 또 오른다고요? 주택산업연구원 공식 전망 4.2% 상승 예측. 왜 오르냐고요? 바로 공급 부족 더하기 유동성 과잉. 서울 신규 공급 올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내년 서울 입주 물량 3만 가구 수준. 최근 10년 평균의 50%밖에 안 돼요. 수도권 전체 공급도 12만 가구로 역시 10년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시중에 풀린 돈은 넘쳐납니다. M2 유동성 2018년 2,600조에서 지금은 4,400조. 돈은 많은데 집은 없죠. 이 조합 가격 오르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전셋값은요 더 심각해요.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4.7% 예측. 수도권 전체도 매매보다 전세가 더 오릅니다. 전문가들 말로는 이젠 공급과 수요보다 유동성과 금리가 집값을 움직인다고 하네요. 여러분, 내년 집값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